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챕터 7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합물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물질이 탄산나트륨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탄산나트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탄산나트륨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탄산나트륨은 유리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주로 유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자, 그리고 조미료나 비누, 의약품 등의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기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량은 106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106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NA의 원자량이 얼마죠? 23이죠.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세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106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탄산나트륨은 분자량이 10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에 보시게 되면 탄산의 나트륨염으로 보통 소다 또는 탄산소도라고 명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무수율은 백색 분말의 흡습성이 강한 소다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수물이라는 것은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물질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처럼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리의 원료이며 조미료, 그리고 비누, 의약품 등의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기화합물로 분자량이 약 106인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알면 모르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106이라는 분자량이에요. 자, 탄산칼슘이라는 것은 CaCO3를 뜻합니다. 그리고 황산칼슘이라는 것은 CaSO4, 그리고 탄산나트륨이라는 것은 Na2CO3를 뜻해요. 그리고 염화칼륨이라는 것은 KCl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황산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칼슘의 원자량이 40, S, 황의 원자량이 32, O, 16짜리가 4개죠. 자, 그리고 탄산나트륨은 23짜리가 2개, 탄소는 12, O는 16짜리가 3개, 그리고 KCl은 자, K의 원자량이 K가 지금 원자량이 얼마가 되나요? 자, 갑자기 K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그죠? K는 39.1이죠. 자, K가 39.1이고 염소는 35.5가 되죠.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해서 분자량을 계산한 다음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분자량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염화제일주석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염화제일주석에 보시면 철광석 중에서 철의 정량 실험에서 자철광과 같은 시료는 염산에 분해되기 어렵다. 이때 분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시약을 염화제일주석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철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철광이라는 것은 자성을 가진 거예요. 자성을 가졌는데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따라서 자성을 가진 검은색 산화철 광물을 우리가 자철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성분은 뭐냐면 FeSO4가 됩니다. 그래서 자철광은 FeSO4를 자, 그래서 자철광의 주 성분은 자철광의 주 성분은 FeO4를 이야기를 해요. 자, 자철광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성을 가진 검은색의 산화철의 광물입니다. 주성분은 FeO4를 자철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색의 각기동 형상의 결정으로 염산 함유의 물, 알코올에 용해됩니다. 그리고 물에 녹이면 가수분해되어서 백색의 탁한 염기성염을 형성하고, 그리고 조회성이기 때문에 밀폐한 용기에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 중에는 수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녹는 현상을 우리가 조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을 조회성. 자, 따라서 염화제일 주석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철광석 중에 철의 정량 실험에서 자철광과 같은 시료는 염산에 분해되기 어렵다. 이때 분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시약을 염화제일 주석이라고 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러면 여기서 염화제일 주석은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느냐 하면 분해제로 작용하는 시약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자,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NaOH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OH 마이너스를 내어줘요. 그래서 알카리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명 가성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잘 녹고 조해성 물질이에요. 자, 조해성 물질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현상을 조해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와 염소가 발생됩니다. 자,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산화나트륨, 수소, 염소가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금이라는 것은 NaCl이에요. 자, 그래서 NaCl을 물에 녹입니다. 그래서 두 분자가 있는 것을 물에 녹입니다. 자, 여기서 물에 녹이게 되면,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NA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Na 같은 경우에서는 Na와 OH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NaOH와 결합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H 플러스 그리고 Cl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물 같은 경우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H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그리고 Cl2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 됩니다. 그리고 열에 대해서 매우 안정하고 강렬하여도 열을 올려도 물과 산화물로 분해되지 않는 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이 물 자체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Na 같은 경우에서는 OH 마이너스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음극과 플러스극에서는 Cl2와 H2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에 잘 녹는다, 조해성 물질이다, 양쪽성 원소와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한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에 대한 내용은 3번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와 염소가 발생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답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톨루엔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톨루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톨루엔이라는 것은 탄소가 7개, H가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6개, 벤젠은 H가 6개인데 그 벤젠 H 6개 중에 1개가 CH3로 치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톨루엔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톨루엔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자, 벤젠고리는 H가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H 6개 중에 1개, 5개가 H고 나머지 1개가 CH3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톨루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톨루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메틸벤젠이라고 하고 벤젠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냄새가 나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루엔도 벤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물에는 녹지 않아요. 물에는 녹지 않는 대신에 어디서 녹느냐 하면 지금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기용매에는 녹는데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기에 안전하지 못해요. 화기에 안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가연성 물질을 나타낸다는 소리죠. 연소가 된다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92.14, 녹는 점은 마이너스 95도씨, 끓는 점은 110.8도씨, 비중은 0.8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톨루엔에 대한 특징이죠. 자, 톨루엔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방향족 화합물. 말씀드린 것처럼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 거의 없다.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화기에 안전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날 수가 있다. 연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맞는 설명은 갑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무기물과 비교한 유기화합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자, 무기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제외한 물질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물에 녹기 어렵고 알코올이나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녹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유기화합물은 물에는 잘 녹지 않는 대신에 유기용매는 잘 녹기 때문에 지용성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 다음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무기화합물보다 낮으며 가열했을 때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무기화합물에는 물의 용해 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전해질이 많으나 유기화합물은 이온화되지 않는 비전해질. 그래서 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되는 것은 무기화합물. 반면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유기물. 분해가 쉽게 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무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유기물질은 하나의 분자식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은 대체로 이온 반응보다는 분자 반응을 하므로 반응 속도가 느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온 반응을 해야지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유기화합물은 분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의 특징은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화합물은 무기화합물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이므로 가연성이 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따라서 연소할 수 있고 무기화합물은 탄소를 제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물에 용해되기 어렵고 알코올,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기용매에 잘 녹는 지용성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답은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무기화합물보다 낮으며 가열했을 때 열에 약해서 쉽게 분해된다. 랍은 유기화합물에는 물의 용해 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전해질이 많으나 무기화합물은 이온화되지 않는 비전해질이 많다. 그래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을 서로 바꿔놨죠. 설명에서. 그래서 랍은이 정답인데
무기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쉽게 분해가 되는 반면에 유기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알데히드의 특성과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자, 알데히드의 특성과 반응해 보시게 되면 알데히드라는 것은 CHO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데히드 화합물이라고 하죠. 알데히드는 강한 환원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알데히드의 검출법으로는 은거울 반응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는 펠링 반응을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거울 반응이라는 것은 알데하이드류에 질산은 암모니아 용액을 가해서 가열하면 은이온이 환원되어서 석출되는 반응을 은거울 반응이라고 하고, 반면에 펠링 반응이라고 하면 알데하이드류에 펠링 용액을 가하면 환원 반응에 의해서 CU2O 산화구리 침전이 일어나는 반응을 펠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데히드, 알데하이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알데히드라는 용어로 나올 수도 있고 알데하이드라는 용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펠링 용액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펠링 용액을 이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데하이드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들어가는 것은 CHO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포름알데히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전이화합물이 있어요. 자, 전이화합물의 1번에 보시면 철은 활성이 매우 커서 단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산화철로 존재한다. 두 번째, 황산제일철은 푸른색 결정으로 철을 황산에 녹여서 만든다. 3번의 철은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며 플러스 3의 산화수 상태가 가장 안정하다. 그리고 사산화삼철은 자철광의 주성분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집제로도 사용을 하죠. 응집제라는 것은 우리가 수처리에서 콜로이드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산화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과 산소의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산소하고 화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보통 FeO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화철이라는 것은 FeO를 산화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황산제일철은 푸른색 결정으로 철을 황산에 녹여서 만들고 쭉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읽은 것처럼 전이금속의 특징은 철이라는 게 특징이다. 자, 그 다음 8번에 보면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겠죠. 화합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은 무극성입니다. 무극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극성이 약한 분자로 존재하므로 분자 간의 인력,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힘이 인력이거든요. 그 분자와 분자 간의 구성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주로 녹죠. 그리고 대부분은 비전해질입니다. 그리고 원자 간 결합은 단일 결합이 주로 일어나요. 그 다음 2중이나 3중 결합이 약한 게 특징이죠.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는 것은 한 개의 고리, 한 개의 결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하는 걸 단일 결합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2중 결합은 이렇게, 3중 결합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공유전자 한 개끼리 주고받는 거죠. 반면에 이중 결합은 공유전자 두 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은 공유전자 세 개를 주고받는 결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반응이 약합니다. CO2, CaCO3는 무기화합물로 구성돼요. 여기서는 탄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탄소 화합물이지만은 무기화합물에 속합니다. 유기물이 속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CH4에서 결합각은 109도, 그리고 탄소의 수가 많아지면 이성질체도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성질체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식은 같아요.
분자식은 같은데 이제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 배열이나 입체 구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질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 배열이나 입체 구조가 서로 달라서 우리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 배열이나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른 물질을 이성질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CH4나 C2H6, C3H8은 포화탄화수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포화탄화수소,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어요. 자, 포화탄화수소는 CnHen 플러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불포화탄화수소는 CnHen 또는 CnHen-2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단일결합, 얘들은 이중결합, 얘들은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결합은 이렇게, 삼중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탄화수소에서는 단일결합을 포화탄화수소,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불포화탄화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화물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화합물의 종류가 많다. 답은 대부분 무극성이나 극성이 약한 분자로 존재하므로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답은 대부분은 비전해질이다. 답은 원자 간 결합이 약해서 화학 반응을 하기 쉽다고 되어 있어요. 자, 원자 간 결합에서 단일 결합은 강하고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할로겐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할로겐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족에서 7족을 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 물질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2 그리고 I2, CL2 그리고 Br2 이런 식으로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서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가 되기가 쉬워요. 따라서 보시다시피 F-1 그리고 I-1, Cl-1 그리고 Br-1 마이너스 1가가 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증가하고 할로겐 원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와 염소와 브론과 I, 요오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오드는 아이오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주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체로 변했을 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할로겐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F, Cl, Br, I 이렇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F라는 불소가 9번이거든요. Cl은 염소가 17번이에요. 그리고 Br이라는 브롬이 35번입니다. 그리고 I라는 요드가 53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같은 족이 되거든요.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요드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반면에 불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할로겐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답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답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답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자, 녹는 점은 어떻게 되죠? 녹는 점은 증가하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합물에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전기 음성도, 그리고 이온 반지름, 이 경우에서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숙지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8에 보시면 안전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파트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인화성 약품이라는 것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약품이죠. 인화성 약품은 자연 발화성 약품과 구별해서 따로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발화성과 인화성이 뭐냐면, 인화성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고, 자연 발화라는 것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로 구별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성 약품은 전기에서 밖으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흡습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그리고 폭발성 약품은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5번에 산소를 포함하는 강한 산화제인 화약약품은 습기가 없고 찬 곳에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보관 장소는 석유 또는 등유에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트륨은 석유나 등유가 같은 말인데 석유 속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석유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석유 속에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6번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인화성 약품은 자연 발화성 약품과 함께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보관을 하게 되면 화재가 날 염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보관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화성 약품은 전기에서 밖으로부터 멀고 찬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흡수성 약품은 완전히 건조시켜서 건조한 곳이나 석유 속에 보관하고, 다음에 폭발성 약품은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따라서 틀리게 설명된 내용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기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 대시게이트라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대시게이트는 고체 또는 액체의 건조제를 사용해서 각종 물체를 건조하거나 저장하는 데 쓰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건조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가 대시게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기구 중에서 적정 실험을 했을 때 사용하는 장치는 분석 천칭, 뷰렛, 메스 플라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분석 천칭이라는 것은 저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뷰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액을 주입하는 장치죠. 그리고 메스 플라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플라스크인데, 자, 뷰렛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정대가 이렇게 있어요. 적정대가 있는데 적정을 하기 위해서 액을 주입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뷰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메스 플라스크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메스 플라스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액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실험 기구는 피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펫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눈금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피 피펫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에서 사용할 표준 용액을 조제하려고 했을 때 정확하게 100ml를 조제하는 데 적합한 실험 기구는 용량 플라스크. 그래서 앞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량 플라스크, 그리고 피펫, 그리고 뷰렛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61번에 보시면 다음 기구 중에서 적정 실험을 했을 때 사용되는 기자재로 틀린 것은, 자, 분석 청칭, 우리가 고체 시약을 재는 기구입니다. 다음에 뷰렛, 그리고 뷰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 시약을, 액체 시약을 넣어서 적정을 하기 위해서 액체 시약을 넣어두는 용기죠. 그리고 대시게이트라는 것은 건조나 저장을 하는 용기입니다. 메스 플라스크, 그래서 지금 적정 실험을 했을 때 관계없는 기구는
대시게이트를 이야기합니다. 대시게이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조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유리기구의 취급 방법이 있어요. 자, 유리기구를 세척했을 때는 중크롬산 칼륨이 K2Cr2O7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산은 H2SO4죠. 중크롬산 칼륨과 황산의 혼합 요갱을 사용을 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기구와 철제, 스테인리스 강 등의 금속 재질의 실험 실습 기구는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느냐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뷰렛이나 메스실린더, 피펫 등의 눈금이 표시된 유리기구는 가열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열을 하게 되면 눈금이 지워지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세척된 유리기구는 유리기구의 벽에 물방울이 없으며 깨끗이 세척되지 않은 유리기구의 벽은 물방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구가 세척이 잘 되었는지 잘 되어지지 않았는지는 유리 벽면에 붙어 있는 물방울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특히 화기에 조심을 해야 돼요.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연소를 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할 수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불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화기라는 게 불씨잖아요. 그래서 화기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유리기구를 다룰 때는 필히 안전수칙에 따른다. 그리고 안전장비의 위치와 다루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가스가 발생되는 시약이나 용매는 주의해서 취급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리기구 장치를 조립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특히 화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번에 유리기구를 다룰 때는 필히 안전수칙에 따른다. 다번에 안전장비의 위치와 다루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독성이 강한 가스를 발생하는 시약이나 용매는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일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의사항을 숙지를 해서 그 수의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다루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약의 취급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약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시약을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느냐? 나트륨과 칼륨의 알칼리 금속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접촉하면 발화라는 게 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가 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 NA라는 나트륨과 K라는 칼륨 두 가지 물질은 물과 접촉이 안 되게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브롬산이나 플로르와 수소산은 피부에 닿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브롬산이라는 것은 HBr을 브롬산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플로르와 수소산은 HF를 뜻하죠. 따라서 HBl이라는 브롬산과 HF라는 플로르와 수소산은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알코올이나 아세톤, 에테르 등은 가연성이라는 것은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탈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4번, 농축 및 가열 등의 조작 시에 끓임 쪽을 넣는다. 자, 여기서 끓임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돌이나 유리 조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끓임 쪽을 넣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포함한 강한 산화제인 화학약품은 습기가 없고 찬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트륨을 보관해야 될 장소로는 석유. 그래서 석유에는 나트륨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석유 속에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63번에 보시면 시약의 취급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나트륨과 칼륨의 알칼리 금속은 물속에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자, 나트륨이나 칼륨은 물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접촉이 되면 발화의 위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번, 브롬산이나 플로르와 수소산은 피부에 닿지 않게끔 한다.
다음에 알코올이나 아세톤, 에테르 등은 가연성이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다음에 농축 및 가열 등의 조작 시에 끓인 쪽을 넣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실험실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시약병 마개를 실습대 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왜 그러냐면 시약병의 마개가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대 바닥에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대에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되죠. 실험 실습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돼요. 오염 물질이 그리고 그 시약에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약병에 꽂혀 있는 피펫을 다른 시약병에 넣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전용 피펫을 사용을 해서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죠. 화학약품의 냄새는 직접 맡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냄새를 맡아야 할 경우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코가 있는 방향으로 전기를 날려서 맡는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품에 관계되는 사양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 내용으로 보는 거지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고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씻게 됩니다. 자, 눈에 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로 씻고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산성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을 주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중화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 64번을 보겠습니다. 실험실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시약병 마개를 실습대 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나번은 실험 실습실에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는 한쪽에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실험 실습실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은 시약병에 꽂혀 있는 피펫을 다른 시약병에 넣지 않도록 한다. 답은 화학약품의 냄새는 직접 맡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냄새를 맡아야 할 경우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코가 있는 방향으로 전기를 날려서 맡는다. 이론적으로는 4번이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냄새를 맡으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냄새를 맡지 말고 검색을 해보면 그 시약에 대한 사양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양이나 특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고 실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화학분석 기능사 이론편에 대한 공부를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편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위주로 해서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응용해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욱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론 문제가 완전히 숙지가 되고 그 이론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도 문제를 맞춰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실전 연습 문제에서 내가 합격선을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유사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